자, CPI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진 시장입니다. 그런데 국제유가의 급락이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단 미국 증시는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함께 해보고 오늘의 전략을 세워보시죠.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엉망입니다. 엉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주식도 주식이지만 네. 주식시장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의 채권 투자는 계속 지속이 됐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이 강한 그 상방 압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외국인 매도 행진이 조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외국 매도세는 상당 부분 더 진행되겠죠. 외국 매도세에 멈출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11월 달에 미국 중간선거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 중간선거 때문에 어쨌든 그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 오른 걸 잡아야 되는데 연준에서 7월 달에도 한 번 더 아마 금리 인상이 있을 것 같은데 과거를 되돌아보면 아주 안 좋았을 때 미국의 그 폴 바이트 같은 70년대의 그 연준에서는 금리를 언제까지 올렸냐면은 그 20%까지 올렸죠. 예, 뭐 거의 아주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지금의 상황은 그러니까 그 경기가 오를 것이냐, 물가가 오를 것이냐에 그렇죠. 가지고 하지만 여전히 물가가 오르는 것이 방침을 두고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가를 잡아야 물가가 오르는 데까지나마 계속적으로 외국인 매도세는 이어질 것이라는 게 우선 큰 전망이고요. 네. 이게 이제 좀 우리에게 안 좋은 거는 외국 매도세가 지속되면 환율도 같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두 개가 이제 시너지를 내면서 악순환해서 계속 오르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의 물가의 피크치가 언제 될 것이냐가 지금 가장 큰 이제 팩터인데 최근에 그나마 좀 긍정적인 신호는 기억하시겠지만 3월 달에 2월 달에 미국의 뭐 물류 대란 이런 것 때문에 네. 물량이 부족해서 굉장히 우리가 곤욕스러웠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재고 회전율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재고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인은 물가가 오르는 피크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사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결합해 본다면 외국인 매도세는 아직까지는 지속되겠지만 물가가 오르는 피크치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그러니까요. 저도 계속 보는 지표들이 이제 뉴욕 연준에서도 공급망과 관련된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매달. 네. 그건 이제 사실 피크치고 내려오고는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 세계가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물가의 상승이 좀 에너지 가격에 많이 비롯이 되어 네. 있었잖아요. 다행히 어저께 또 국제유가가 좀 급락을 했는데 국제유가 급락을 좋게 보면은 이제 에너지 비용이 하락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네. 뭐 경기 침체의 본격화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뭐 그리고 네. 결국 수요의 문제로 그러니까요. 귀결이 될 수도 예. 있어요. 지금은 이제 공급보다는 수요의 문제라서. 그러니까요. 아까 재고가 네, 쌓인다는 기업들이 부분들이. 재고를 쌓아놨는데 이걸 살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경기 둔화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고를 많이 쌓아놓은 기업들이 오히려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가 하락은 우리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측면. 예, 우리 측면에서 그 지난달 상반기의 수출 실적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은 사실 미국이나 일본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그 OECD 국가 중에서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외국의 글로벌 경기 불안에 직격탄을 맞는 것도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나마 견딜 수 있는 거는 수출이 지속적으로 줄지 않고 늘고 있어서 견뎌주는 건데 지난달 상반기에 적자가 난 것은 사실 유가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수출로 벌이드는 돈으로 더 많이 견딜 수 있는 체력을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유가의 하락은 우리에겐 결코 나쁘지 않다. 호재다. 예.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전체적으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경기 침체가 줄어드는 것이냐, 저는 이것도 시장이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나쁘지 않다. 예, 예. 연준에서는 시장의 침체가 우선이냐, 물가가 우선이냐 이 두 개가 아주 널저울질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장의 침체 사인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순간 연준의 금리 상승은 꺾일 것이다. 이건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시그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잘 말씀해 주신 게
외국인의 매수는 무역 수지하고 연동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무역 수지가 급격하게 하락한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에너지 가격이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조금 잡힌다면은 지금 시장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고 네. 채권에서 매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조금은 잠잠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게 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시는군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오늘 밤 물가가 나오면 아마 빅스텝에 대한 힘이 더 실릴 거예요. 미국에서. 그럴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금통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국도 빅스텝을 하고 미국도 빅스텝을 해도 우리 기준금리가 2.25%고 미국이 2.5%면 우리 기준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금리 차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에 투자할 만한 매력은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라는 해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결국에는 또 주춤하지 않을까, 금리 역전 자체가 이슈가 되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맞아요. 대한 변수도 사실 고려하십니까? 뭐 금리차 역전일 때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샀냐라고 하면 그렇게 강하게 사지는 않았다라는 게 사실은 팩트이긴 합니다만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차 역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장이 안 좋았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금리차 역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한 상승을 보였었던 구간도 있었고 예. 아니면 약간 이제 박스피였었던 구간도 있었는데 거기서 또 이제 맞물리는 게 이 물가가 어떻게 잡혀가느냐. 그리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그래도 잘 버텨주느냐가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레벨보다도 방향성. 그러니까 성장률이 좀 나빴다가 좋아지는 그런 방향이게 되면 외국인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빠지는 건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의 어떤 역전이게 되면은 물가에 대한 부담과 에너지에 대한 부담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이 잘 돼도 수입에 대한 증가율이 너무 커져서 그게 비용 증가로 커져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더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는 아직은 좀 불안한 요인이긴 해요. 그래서 또 도돌이표로 에너지 가격을 얘기하지만 이 꼬인 스텝이 조금 풀려나가는 걸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을 더 찾아준다면은 금리차 역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자금 압박은 지금보다는 좀 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금리차 역전은 이제 미국 상황과 우리나라 상황은 전혀 사실 달라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냐면은 과거 사례를 또 한번 보면 73년도의 스태그플레이션, 80년도에도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데를 보면 경제 주체들의 체력이 달랐어요. 지금하고. 그렇죠. 그 당시는 그 가계 경제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인데 지금 미국의 가계 경제 상태를 보면 어떤 상태냐면은 GDP 비중의 가계 부채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30% 낮아요. 한 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106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30% 낮습니다. 네. 거기다가 최근에 미국의 고용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37만 거의 명이 다 고용한다 봐야 되는 네. 정도고. 미국 가계 부채 나쁘지 않고 거기다가 미국 물가가 오르는데 미국의 가계 소득, 그러니까 소득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6%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은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봤을 때.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 굉장히 다르게 볼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잘 아시듯이 굉장히 유동성 확장성에서 가계 부채가 급하게 증가했어요. 미국보다 30% 높아요. 또 잘 알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오르는데 불구하고 연봉이 오르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그러니까 체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금리 역전 상황을 두고 옛날처럼 빨리 따라가인다는 조급함보다는 굉장히 좀 속도를 줄일 거라고 봐요. 맞아요. 예. 거기다가 유가까지 떨어지면 체력은 더 국가의 수출 체력도 더 보강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금리는 더 속도를 줄여도 괜찮다. 그래서 아마 저는 한국은행에서 그걸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슷한 케이스가 대만이 그랬거든요. 대만이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미국보다 금리가 높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해외에서의 공장이나 어떤 경상수지를 쌓을 수 있는 수출을 잘했기 때문에 외환에 대한 위험은 없었는데 내부적으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더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낮았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낮은데 이제 경상수지 쌓이니까 대만의 환율은 좀 굉장히 안정적이었다라는 부분이 저는 포인트라고 보는데 여담이지만 우리가 대만 얘기하면은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대만 간식 싸고 좋다. 우리나라가 좀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냐는 생각도 저는 좀 듭니다. 대만 간식이 싸고 좋은 것처럼 네, 우리 증시도 싸고 좋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의 외환 시장도 좀 안정을 찾아야 될 텐데
1,300원 위에서 여전히 우려가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도 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듣고도 안심을 못하고 계세요, 지금. 투자 심리가 저희 채팅창을 보면. 예, 근데 이제 두 분께서는 모두 의견이 모아지시네요. 국제유가의 어젯밤의 급락이 물가 안정에 이어서 우리 시장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트리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당장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뜻으로 두 분의 의견 모아졌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는 안정을 찾아간다면 그렇다면 어떤 업종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경기 침체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불투명하다, 희망은 없나라고 저희 박주근 대표께서는 헤드라인을 뽑아주셨는데 저희 투자전략 팀장께서는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시각을 좋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좋다라기보다는 네.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은 된다라는 거고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업황이 나빠지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받아들여야겠죠. 받아들여야겠지만 우리가 모든 상황이 항상 업황이 좋을 때만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보다 업황이 안 좋아져서 주가가 급락했을 때 기회가 오는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는 투자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야 되는 주식이거든요. 이익이 안 나올 때 사서 이익이 나올 때 팔아야 되는 이게 어스텝이다 보니까 10만 전자 간다고 했을 때는 다들 이게 이익이 좋고 반도체 뭐 4차 산업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든 반도체 수요를 책임져줘야 되는 하나의 국가군이지 않겠냐라는 논리가 전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어떤 삼성전자 주주화를 만들었는데 맞습니다. 예. 그때보다는 오히려 지금이 낫다.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메모리 산업에서 과점화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프라이싱 결정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업황이 그래도 조금은 바닥을 갖고 가는 이 사이클일 때 사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업황하고는 조금은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너무 알겠어요. 그렇죠. 반도체가 가격이 좀 매력적인 상황이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이클 주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를 때 오히려 이때 팔고 이때 사고 이렇게 됐을 때. 그렇죠. 어렵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사서 묻어둔다고 플러스가 나는 장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장기 투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장기 투자하려면 미국을 해야 돼요. 정말 맞는, 이거 굉장히 소신있는 얘기인데 한국 시장은 사실 그냥 계단식 묻어놓는 장기 상승이고 투자자는 트레이딩을 해야 됩니다. 아니죠. 게다가 반도체의 사이클이 정말 더 빨라져서 더욱 투자하기 어려운데 자, 박주근 대표께서는 그래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투명을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정말 희망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업황과 삼성전자는 저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은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외국인 매도 전제 멈출 것인가의 맥락에서 삼성전자는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그 최근 6개월 이상의 주가 흐름들을 보면 외국인 매도세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세에 따라서 실적과 별개로 움직인 게 삼성전자의 주가로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실질 본연의 가치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반도체 업황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사실은 글로벌 경기와 대부분 기업도 그렇게 하지만 훨씬 더 이게 두 개 다를 동시에 봐야 되는 또 기업 중에 하나를 봐야 되는 거죠. 보통 반도체가 현물 가격이 보통 3개월 전에 삽니다. 결정이 되죠. 3개월 전에. 이미 지금 지난해 7월 달에 4.1달러였거든요. 현물 가격이, 디램이. 지금 올해 1월 달에 3.4달러인데 지금 5월 달에 3.35달러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이미 8월 달 가격이 땡겨서 따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올 연말까지 가격이 언제 결정되느냐? 다음 달에 결정이 됩니다. 8월, 9월 되면 10월 달까지 반도체 가격이 결정이 돼요. 사실 올해 삼성전자의 실적은 이미 다 결정됐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8, 9월이 되면. 그 현물 가격도 당연히 지금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 자체가 지금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본연의 실적은 역시 올해까지는 이미 주가에 거의 다 반영됐다 봐야 된다. 반영됐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미국의 그 금리 상승의 그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요 신호와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반도체의 디램 가격의 마지막까지가 언제까지냐 이 두 개를 결합했을 때 저는 한
3분기, 4분기까지는 계속 갈 것이다. 언제가 저점이냐의 문제죠. 그때가 저점이지 않겠냐는 거죠. 아, 그렇군요. 만약에 그럼 매수 시기를 찾는다면 바닥 보고 들어가는 게 낫겠죠? 지금 당장. 그렇게 보신다면 그렇게 저는 볼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매매단에서의 조언을 해주신다면 우리 팀장님, 네. 저는 지금 삼성전자 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네. 그럼 내가 이걸 사서 물리는 기회비용 어떡할 거냐 네. 라고 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물리는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잘 모르지만 밸류에이션이 높았을 때 사는 게 기회비용이 큰 거죠. 기간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기간이 물려서 다시 회복할 때까지 더 오랜 기간이 필요할 거고, 만약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뭐 PBR 1배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는 아직은 뭐 예전 저점까지는 아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낮아진 상황에서 사는 게, 그러니까 뉴스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뉴스가 나오지만 오히려 수익으로 가는 기회비용 기간은 지금이 더 낫다는 생각은 들어요. 좋습니다. 10만 원에서 5만 원까지 50% 가까이 빠지는 동안 1년 반에서 2년 걸렸거든요. 그거를 이제 고점에서 사서 플러스 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하면서 지금 1년 반 동안 버티셨는데, 거꾸로 지금 힘들었을 때 사서 1년 반 동안 기다릴 생각을 한다면은 그게 오히려 나은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문에 대한 상담이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반도체 바닥은 올해 3, 4분기 정도에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참고하시면 아마 전략 충분히 세우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오늘 간밤에 미국에서 재미있는 어떤 업황의 움직임이었다고 한다면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한 리오프닝 주식이에요. 그런데 이 항공주들, 사실 대표적인 리오프닝 주식이고 코로나 재확산이 되면 떨어져야 하지만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또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자, 리오프닝 주식 2분기 실적 시즌 이후에 담는 게 좋을까라는 오늘 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셨어요. 저는 2분기 실적은 이미 다 반영됐다 봐야 되는 거죠. 실적을 보고 들어가기에는 사실 더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요. 이미 뭐 재유행이 좀 감지되어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저는 2분기 이후에는 어쨌든 간 투자하시는 분들은 실적 위주, 그러니까 하반기에 실적이 좋게 보이는 실적 위주의 종목으로 가는 게 가장 맞다. 어떤 지금같이 큰 어떤 장세를 보고 가는 것보다도 종목별로 혹은 뭐 배터리라든지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실적 위주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팀장님께서는 앞서 오늘 항공주 등 이제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좀 기회를 줄 것이다. 라는 말씀 해주셨었죠.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움직였던 흐름이 코로나에 대한 악재 해석보다는 유가 급락으로 인한 비용 절감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근데 미국과 한국이 다소 좀 다른 모습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선 항공주의 그 모습이 보이는데 미국은 아직은 좀 회복이 안 됐더라고요. 이 부분이 조금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유가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국내에도. 그중에 또 대표적으로 항공주가 이제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리고 최근에 모멘텀을 찾기 어려운 장이다 보니까 유가 하락의 수혜를 조금은 바라보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로라님께서 오늘 유가 하락과 코로나 유행은 누가 이길까요? 그리고 일부 김써니님께서는 에너지 쪽이 또 갈 것 같다고. 근데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져서 간밤 미국에서 에너지주들이 떨어져서 안 좋았죠. 오늘 정유주들도 이런 흐름을 좀 이어받지 않을까. 저도 뭐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당히 유익했고요. 아침 시간도 굉장히 생기 있으신 대표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자,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